서울의 밤은 결코 잠들지 않았다. 특히 SW그룹이 주최하는 연례자선 갈라가 열리는 오늘 밤은 더욱 그러했다. 도시의 가장 높은 빌딩, SW타워의 최상층 스카이라운지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권력과 부, 그리고 명예가 한자리에 모인 듯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은 값비싼 보석과 명품 드레스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지경이었고, 잔잔하게 흐르는 클래식 음악은 억만금의 가치를 지닌 거래들이 오가는 대화의 배경이 되어주었다. 그 모든 화려함의 중심에 이 밤의 주인이자 SW그룹의 총수 강지훈이 서 있었다. 35의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선 남자.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네이비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구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티끌 하나 없이 매만진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턱선은 고대 로마의 조각상처럼 차갑고도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겼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웠으며 그 안에는 누구도 쉽게 읽어낼 수 없는 심연이 자리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와 아첨을 떨었고, 그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했으며 그의 시선 한 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애썼다. 그는 익숙하게 미소를 짓고 적절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간결하지만 무게 있는 말로 대화를 이끌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랬다. 하지만 강지훈 자신의 내면은 창밖에서 몰아치는 것엔 비바람과 같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번개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잠시 밝혔다가 어둠 속으로 삼켜버리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도 희망과 절망이 번갈아 스며들었다. 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을 갖지 못한 남자. 그것이 바로 강지훈의 비밀이자 저주였다. 총수님, 오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름진 목소리와 함께 다가온 사람은 경쟁사인 태영그룹의 박전무였다. 그는 비굴할 정도의 미소를 지으며 지훈에게 와인잔을 걸ям다. 감사합니다. 박전무님,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지훈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화답하며 잔을 받았다. 그의 시선은 박전무의 어깨 너머 분주하게 움직이는 행사 스태프들에게 잠시 머물렀다. 모두가 가면을 쓴 듯한 이 공간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땀으로 정직하게 일하는 이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소녀가 눈에 띄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하얀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에 단출한 유니폼. 아직 앳된 얼굴이었지만 피곤함 속에서도 어떻게든 허리를 꼿꼿이 세우려는 안간힘이 느껴졌다. 소녀는 무거운 쟁반을 들고 사람들 사이를 능숙하게 오가면서도 가끔 창밖의 폭풍우를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이질적이면서도 왠지 모르게 지훈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 소녀가 바로 이서연이었다. 갓 18살이 된 세상의 풍파를 너무 일찍 겪어야만 했던 아이. 몇 년 전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어린 동생과 단둘이 낡은 옥탑방에 살며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런 화려한 파티는 다른 세상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오늘 밤 무사히 일을 마치고 내일의 생활비를 버는 것이었다. 총수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이제 슬슬 이세를 생각하셔야지요. 총수님을 쏙 빼닮은 아들이라면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박전무의 생각 없는 말이 지훈의 가장 아픈 곳을 예리하게 찔렀다. 이세. 그 단어는 지훈에게 내려진 신의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몇 년 전 정기건강검진에서 그는 비폐쇄성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에 가까운 사실상의 불임 선고였다. SW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훈 자신과 그의 주치에 그리고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며 그를 닥달하는 아버지 강 회장뿐이었다. 지훈은 애써 표정을 감추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탄닌 향이 입안에 퍼졌다. 과잔이십니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몸을 돌렸다. 더 이상 이런 위선적인 대화를 이어갈 기력이 없었다. 그는 조용한 곳을 찾아 잠시 머리를 식히고 싶었다. 발코니로 향하는 문으로 걸음을 옮기던 순간 갑자기 모든 조명이 꺼지며 행사장이 암흑에 휩싸였다. 야, 무슨 일이야? 사람들의 비명과 웅성거림이 뒤섞였다. 창밖에서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였고 그 짧은 빛 속에서 혼란에 빠진 사람들의 실루엣이 드러났다. 낙뢰로 인해 타워 전체가 정전된 것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지훈의 팔을 세게 부딪혔고 그 바람에 그가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중심을 잃은 누군가가 그의 품으로 쓰러져 들어왔다. 은은한 샴푸 향과 함께 부드럽고 작은 체구가 느껴졌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앳되고 다급한 목소리. 아까 그의 눈길을 끌었던 바로 그 소녀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손님에게 음료를 서빙하러 가던 중 갑작스러운 정전과 혼란 속에서 누군가에게 밀려 지훈 쪽으로 넘어진 것이었다. 괜찮다. 지훈은 짧게 대답하며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놀란 숨소리가 가깝게 들려왔다. 비상등이 켜지기까지는 몇 초의 시간이 더 걸렸다. 그 짧은 암흑의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한 기묘한 정적. 그 정적 속에서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심장이 다른 누군가의 존재로 인해 조금 다르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비상등이 켜지고 붉고 희미한 빛이 라운지를 채웠다.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부딪힌 사람이 이 행사의 주인이자 SW그룹의 총수 강지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총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됐어. 다친 데는 없나?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가시가 없었다. 그는 바닥에 산산조각난 와인잔을 내려다보았다. 서연은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허리를 숙여 유리 조각을 주우려 했다. 그만둬. 다친다. 지훈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의 크고 단단한 손이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을 감싸는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너무나도 다른 두 세계에 속한 사람의 예기치 않은 접촉이었다. 하지만 직원들 안전을 관리하는 것도 내 책임이다. 가서 다른 스태프들과 함께 있어. 곧 전기가 복구될 거다. 그는 말을 마치고 그녀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뒤돌아 자신의 비서에게 상황 수습을 지시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잠시 멍하니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차갑고 무섭기만 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생각과는 조금 달랐다. 그녀는 고개를 꾸벅 숙여 보이지 않는 인사를 하고는 조용히 동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날 밤의 소동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정의는 금방 복구되었고 갈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강지훈과 이서연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남았다.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떠난 뒤 지훈은 텅 빈 라운지에 홀로 남았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여전히 비가 내리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불빛들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지만 그 무엇도 그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다. 2세, 후계자, 대통.
그를 짓누르는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물려줄 왕자가 없는 늙은 왕과 같았다.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이서연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구급상자가 들려 있었다. 총수님, 아까 유리 조각에 손을 베이신 것 같아서요. 소독이라도 하시는 게. 지우는 무심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바닥에 얕은 상처가 나 있었고 작은 핏방울이 맺혀 있었다. 아까 서연이 유리 조각을 줍지 못하게 막을 때 베인 모양이었다. 신경 쓸 것 없다. 그래도 흉터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아 구급상자를 열었다. 지우는 그녀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 아니, 제지할 기운이 없었다. 그는 그저 피로에 지친 몸을 소파에 기댄 채 어린 소녀가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서연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능숙했다. 소독솜으로 상처를 닦아낼 때의 따끔함이 오히려 현실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그의 거친 손바닥에 닿을 때마다 이상한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다. 왜 아직 퇴근하지 않았지? 지훈이 물었다. 마무리를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조금 그치면 가려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낡은 운동화를 보았다. 비에 젖어 축축해 보였다. 저 신발을 신고 이 폭풍우를 뚫고 집까지 갈 생각을 하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집이 어딘데? 서연은 대답을 망설였다. 자신의 초라한 옥탑방 주소를 이 거대한 제국의 왕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지우는 그녀의 침묵을 다른 의미로 해석했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택시 타고 들어가라. 그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치료를 마친 그의 손을 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아르바이트생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날카로운 자존심이 서려 있었다. 저는 그런 거 바라고 한 거 아닙니다. 아이, 총수님 같은 분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상처는 괜찮으시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단호하게 돌아섰다. 지우는 난생 처음으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감히 누구도 그의 앞에서 이런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다. 그의 돈과 호의를 거절한 사람은 더더욱 없었다. 그는 테이블 위의 수표를 노려보았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증거처럼 보였다. 그날 밤 지우는 술을 마셨다. 아주 많이 마셨다. 비서가 말리는 것도 뿌리치고 혼자 남아 위스키 병을 비웠다. 술 기운이 오르자 그를 짓누르던 외로움과 절망감이 더욱 거세게 몰아쳤다. 그는 텅 빈 제국의 황제였고 동시에 가장 가난한 사내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비틀거리며 라운지를 나섰다. 쏟아지는 비를 핑계로 아직 퇴근하지 못하고 휴게실에서 웅크리고 잠든 이서연을 발견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그녀는 작은 의자에 몸을 만 채 불편하게 잠들어 있었다. 앳된 얼굴 위로 드리워진 고단한 그림자가 그의 취한 마음을 건드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를 깨워야 한다고 이성은 말했지만 알코올에 마비된 본능은 다른 것을 원했다. 이 지독한 고독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벗어나고 싶다는 아주 이기적이고 어두운 욕망이었다. 그는 그녀를 안아들었다. 놀랍도록 가벼운 몸이었다. 그녀는 잠결에 작게 뒤척였지만 깨어나지는 않았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아무도 없는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향했다. 그날 밤의 일은 조각난 필름처럼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폭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녀의 놀란 숨소리,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침묵. 그것은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었다. 두 고독한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잠시 기댔던 위태롭고 서글픈 하룻밤의 일탈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익숙한 자신의 침대에서 눈을 떴다. 지독한 숙취와 함께 어젯밤의 기억이 밀려왔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단지 하얀 시트 위에 남겨진 몇 가닥의 긴 머리카락만이 간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깊은 자괴감에 휩싸였다. 자신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 어린 소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비서를 불러 어젯밤 그 소녀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거액의 돈을 준비했다. 보상, 혹은 입막음용이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서연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SW 타워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지우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더 깊고 어두운 공허함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 하룻밤의 일탈은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한 채 그저 씁쓸한 기억으로만 남는 듯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날 밤의 실수가 자신의 텅 빈 제국을 뿌리부터 뒤흔들 운명의 씨앗을 잉태시켰다는 것을. 시간은 그날 밤의 사건을 지워버리려는 듯 무심하게 흘러갔다. 강지훈에게는 또 다른 계약주와 회의로 채워진 수많은 날들 중 하나였고, 이서연에게는 동생의 학비와 월세를 걱정하며 닥치는 대로 일해야 하는 고된 하루하루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SW 타워에서의 일을 그만둔 후 인적이 드문 동네의 작은 식당과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그 화려했던 밤은 마치 다른 사람의 꿈을 엿본 것처럼 비현실적이었고, 그녀는 그 기억을 애써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그날 밤을 잊지 않고 있었다. 변화는 미묘하게 시작되었다. 늘 먹던 식당 밥에서 역한 냄새가 느껴졌고, 밤샘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피로감이 몰려왔다. 처음에는 그저 과로 때문이라고, 잠을 좀 더 자면 괜찮아질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아침마다 찾아오는 메스꺼움과 어지럼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무엇보다도 매달 어김없이 찾아오던 소식이 2달째 끊겼을 때 서연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 예감은 서울의 낡은 옥탑방, 삐걱거리는 문틈으로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며드는 작은 화장실에서 현실이 되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하얀 플라스틱 막대 위로 너무나도 선명한 2개의 붉은 선이 나타났다. 뉴줄. 그것은 단순한 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이자 동시에 그녀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서연은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과 함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아니야, 아닐 거야. 잘못된 걸 거야. 수없이 되뇌었지만 그녀의 몸이 보내는 신호는 너무나도 명확했다. 아이였다. 그 남자, 강지훈의 아이. 하룻밤의 실수, 혹은 악몽의 대가였다. 그날부터 서연의 시간은 지옥 속에서 흘러갔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피부티인 어린 동생에게는 더더웠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헛구역질을 참아가며 일을 해야 했다. 수십 번
수백 번 도망치고 싶었다. 이 아이를 없애버리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지워버리면 다시 대학을 꿈꾸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유혹은 뱀처럼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인터넷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검색했고 차가운 화면에 떠오른 병원 리스트와 수술 비용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뱃속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생명의 기운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일부였고 살아있는 생명이었다. 자신처럼 부모 없이 세상에 던져질지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 자신과 같은 고통을 이 아이에게도 물려줄 수는 없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고민하던 끝에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이 아이를 낳겠다.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키워내겠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다. 아이의 아버지, 강지훈.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보상도 원하지 않았다.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았다. 그의 돈과 권력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이에게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었다. 그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다. 서연은 고민 끝에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연락했다. 초라한 행사에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나이가 지긋하고 인상 좋은 허 변호사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상대가 SW그룹의 강지훈 총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허 변호사의 눈이 잠시 커졌지만 그는 이내 침착하게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양육비 아니면 다른 보상? 아니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다만 아이가 태어나면 친자 인지만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그냥 제 아이가 아버지가 없는 아이로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녀의 단호하고도 슬픈 눈빛에서 허 변호사는 그녀가 돈을 노리는 흔한 여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터였다. 허 변호사가 SW그룹 법무팀에 보낸 내용 증명은 조용하지만 신속하게 SW타워의 심장부로 전달되었다. 수많은 법적 분쟁 서류들 사이에 섞여 있던 그 얇은 편지 한 통은 강지훈의 충직한 비서이자 오른팔인 김 실장의 손에 들어갔다. 김 실장은 처음에는 그것을 흔한 사기나 협박으로 치부했다. 총수를 상대로 이런 식의 접근을 해오는 파렴치한들은 1년에도 몇 번씩 있었다. 그는 서류를 파쇄기에 넣어버리려다가 문득 발신인의 이름, 이서연에서 멈칫했다. 몇 달 전 총수가 직접 뒷조사를 지시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그날 이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아르바이트생 김 실장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다시 읽었다. 임신, 친자 확인 요청, 날짜를 계산해보니 그날 밤과 시기가 아슬아슬하게 맞아떨어졌다.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총수님은 한편 같은 시각 SW타워의 다른 층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임원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지훈의 사촌 동생이자 그룹의 전무이사인 최민혁이 있었다. 최민혁은 강지훈과는 정반대의 매력을 가진 남자였다. 늘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사교적이며 누구에게나 친절했다. 하지만 그 위선적인 가면 뒤에는 자신의 사촌에 대한 지독한 열등감과 야망이 들끓고 있었다. 그는 창업주인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얻는 것처럼 보이는 강지훈을 평생 질투해왔다. 그는 SWU 그룹의 왕좌가 언젠가는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강지훈의 유일한 약점은 후계자가 없다는 것이었다. 최민혁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며 조용히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 이사회를 장악하고 주주들을 포섭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최민혁에게 그가 심어놓은 비서실의 정부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전무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지? 김 실장이 오늘 법무팀으로부터 이상한 서류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여자가 보낸 내용 증명인데 임신을 주장하며 총수님의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최민혁의 부드러웠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이서연, 그 이름은 낯설었다. 하지만 총수님의 아이라는 부분에서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은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 그는 강지훈의 비밀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것이 바로 그가 자신만만하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라니.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김 실장이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며 직접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았다. 계속 주시하고 작은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즉시 보고해. 정보원이 물러나자 최민혁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와 의심, 그리고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잔인한 계획이 번뜩이고 있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는 결코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 아이는 존재해서는 안 되었다. 김 실장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마침내 결심을 하고 총수 집무실의 문을 두드렸다. 강지훈은 거대한 책상에 앉아 산더미 같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느 때처럼 무표정하고 냉철했다. 공수님, 무슨 일인가? 김 실장. 지훈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김 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서류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훈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이서연이라는 이름과 임신, 친자 확인이라는 단어들에 닿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아주 작은 호기심.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뭘 가능해? 한마디였다. 의사가 내렸던 진단, 과학적 근거, 그리고 수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절망감에서 비롯된 확신이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수님, 명백한 사기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노린... 하지만 지훈이 김 실장의 말을 끊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정영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봐.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하지만 조용히,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증명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이성은 당장 이 모든 것을 찢어버리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꺼져가던 작은 불씨 하나가 미세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만약에, 아주 희박한 확률이지만, 만약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라면, 만약 신이 자신에게 내린 저주를 거두고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면,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일단 기다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불신과 희망, 냉철한 이성과 흔들리는 감정. 에스디오피 타워의 꼭대기에서 절대 권력자는 자신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눈은 지금 서울의 한 구석 낡은 옥탑방에서 자신의 미래를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는 작고 연약한 소녀였다. 조용했던 두 사람의 세계는 이제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강지훈의 지시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그의 최정예 팀에 의해 즉시 실행되었다. 그들은 SW그룹의 정보팀이었지만 국가정보기관의 버금가는 실력과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비밀 조직이었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이서연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모든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며칠 후 김 실장은 두툼한 파일을 들고 강지훈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파일의 표지에는 이서연 관련 1차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조사 결과입니다. 총수님, 지훈은 말없이 파일을 받아들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페이지를 빠르게 훑어 내렸다. 보고서는 이서연의 삶을 건조하지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18살. 부모님은 3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 유일한 가족은 15살짜리 남동생 이서준. 현재 두 사람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옥탑방에 거주 중. 이서연은 동생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지난 3년간 학교를 다니는 틈틈이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식당 서빙, 편의점 야간 근무, 전단지 배포,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SW타워의 연회장 당기 스태프까지. 보고서는 그녀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까지 담고 있었다. 그녀의 통장 잔고는 단 한 번도 100만 원을 넘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연락하는 사람들은 동생과 학교 친구 몇 명, 그리고 아르바이트 동료들이 전부였다. 그 어떤 남자 관계도, 의심스러운 구석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가난했지만 먼지 하나 없이 투명했다. 지훈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그날 밤 이후 이서연이 산부인과를 방문한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가 비밀리에 지시했던 또 다른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날 밤 이서연이 잠시 기댔던 집무실 소파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몇 올과 그녀가 마셨던 물컵에서 채취한 타액 샘플을 이용한 DNA 분석 결과였다. 결과는 단호했다. 부건 확률 99.09999%. 지훈은 눈을 감았다. 불가능하다고 외쳤던 자신의 이성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의학적 확률, 과학적 근거, 그 모든 것이 이 얇은 종이 한 장 앞에서 무력해졌다. 기적, 혹은 저주,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결과는 하나였다. 이서연이 임신한 아이는 그의 아이였다. 그에게 후계자가 생긴 것이었다. 이 텅 빈 제국을 물려받을 단 한 명의 상속자. 그러나 그 기쁨을 느낄 새도 없이 차가운 현실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 아무런 보호막 없이 광야에 내던져진 상태나 다름없었다. SW 그룹의 후계자라는 자리는 축복인 동시에 독이 든 성배였다. 그 자리를 노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열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당장 그의 사촌 동생 최민혁부터가 언제든 그의 등 뒤에 칼을 꽂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굶주린 늑대였다. 만약 그들이 이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갓 태어난 생명과 그 어미에게 무슨 짓을 할지는 불보듯 뻔했다. 보호해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훈의 머릿속에서 수천 개의 전략이 세워지고 무너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가장 빠르고 확실하며
동시에 가장 비정하고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결론. 그것은 사랑이나 애정에 기반한 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후계자를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법적, 사회적 방패를 만드는 행위였다. 이서연을 자신의 아내, 강지훈의 여자로 만들어 세상에 공표하는 것. 그것만이 그녀와 아이에게 SW그룹의 안주인이라는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갑옷을 입혀줄 유일한 방법이었다. 김실장, 네, 공수님, 혜호 변호사 측에 연락해. 내가 직접 만나겠다고. 장소는 시그니엘 호텔 스위트룸으로 잡도록. 최대한 조용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서연 양에게는 뭐라고 전달할까요?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내 아이를 가졌으니 그의 합당한 책임을 논의하자고. 며칠 후 약속된 장소에서 이서연은 허 변호사와 함께 강지훈을 마주했다.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은 그녀가 사는 옥탑방과는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다. 눈부신 서울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압도적인 존재감을 풍기며 소파에 앉아있는 강지훈만이 그녀의 세상 전부인 것 같았다. 강지훈은 그날 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완벽하고 차갑고 접근하기 어려운 남자. 그는 서연과 허 변호사를 차가운 눈으로 훑어본 후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놓았다. 본론부터 말하지. 시간을 끄는 건 비치에게 낭비니까. 허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에 달하는 문서가 들어있었다. 제목은 혼인계약서. 이게 무슨... 허 변호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동안 서연은 얼어붙은 차에 서류의 제목만 쳐다보고 있었다. 결혼 이 남자와.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톨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내 아이를 가졌더군. 그 아이는 내 대를 이을 유일한 후계자가 될 거다. 따라서 그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는 법적으로 완벽한 보호를 받아야만 해.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는 마치 기업 합병 조건을 설명하듯 계약서의 조항들을 읊어내려갔다. 첫째, 이서연은 강지훈의 법적인 아내가 된다. 둘째, SW그룹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 남동생 이서준의 모든 생계를 책임진다. 최고의 교육, 최고의 의료 서비스, 최고의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 셋째, 그녀는 공식 석상에서 강지훈의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넷째, 아이가 성년이 되면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합의해 종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녀는 막대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게 된다. 다섯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항. 이 계약은 두 사람의 사적인 감정과 무관하며 서로의 사생활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랑의 서약이 아니라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이었다. 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는 자신의 아이를 후계자라고 불렀고 자신을 아이의 어머니라고 칭했다. 그 어디에도 우리라는 말은 없었다. 그는 지금 그녀의 인생과 그녀의 뱃속 아이의 미래를 돈과 권력으로 사려고 하고 있었다. 저는 이런 걸 원한 게 아닙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저는 단지 친자 확인을 원했을 뿐이에요. 제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랐을 뿐이라고요. 인정 이서연 씨. 지훈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당신이 원하는 인정이라는 게 고작 서류 한 장인가? 당신은 지금 당신과 당신 뱃속의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군. SW그룹의 후계자라는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그 자리를 노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나 해봤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서연의 숨을 턱 막히게 했다.
당신이 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고 고집부린다면 나는 막을 수 없겠지. 하지만 장담하는데 당신과 아이는 단 하루도 평온하게 살 수 없을 거다. 당신의 사생활은 파헤쳐질 거고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위협에 시달리게 될 거야. 내가 당신에게 주는 것은 단순한 돈이나 명예가 아니야. 보호막이다.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다. 허 변호사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역시 상류층의 암투를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자존심은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거부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뱃속을 부드럽게 감싸는 손은 어머니로서의 본능은 아이의 안전을 생각하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동생은요, 물론 처남이 될 아이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원하는 어떤 교육이든 지원할 거고 안전을 보장하지. 내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내 아내의 자리를 지키고 내 아이를 무사히 낳아주는 것뿐이야. 서연은 눈을 감았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이미 정해진 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미래를 아이를 위한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했다. 알겠습니다. 서명하겠어요. 그녀의 작은 대답에 지은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원래의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한편 최민혁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었다. 강지훈의 정보팀만큼은 아니었지만 그 역시 돈으로 움직이는 사설 정보원들을 고용해 이서연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정보원들은 그녀의 과거를 샅샅이 뒤졌다. 그녀가 살던 동네, 다녔던 학교, 일했던 가게들을 찾아다니며 그녀에 대한 소문을 수집했다. 하지만 강지훈의 팀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특별한 흠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소녀일 뿐이었다. 젠장 아무것도 없어. 고작 이런 쓰레기 같은 정보나 가져오려고 내가 돈을 준 줄 알아. 최민혁은 보고서를 집어 던지며 노발대발했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하지만 정말로 깨끗합니다. 오히려 동네 평판은 아주 좋았습니다. 평판 따위가 무슨 소용이야. 약점을 찾아내라고. 약점. 그때 정보원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전무님, 아주 사소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작은 공장을 운영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 IMF 때 부도가 났고 그 과정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의 채권자 중 하나가 정보원은 잠시 말을 끊고 최민혁의 눈치를 살폈다. 누군데 아이르비 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인 SW 캐피탈이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최민혁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던져졌던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이것이다. 그가 찾던 약점. 사실 관계가 어떻든 중요하지 않았다. 어떻게 포장하고 비트는지가 중요했다.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의 아이를 임신하고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비련의 상속녀라. 아주 그림이 좋은데 최민혁은 즉시 자신이 매수해둔 언론사의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미리 미끼를 던져둘 필요는 있었다. 그는 수화기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하나 있는데 들어볼 텐가? 폭풍 전의 고요함. 강지훈은 자신의 성을 쌓아 올렸다고 생각했고 이서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 모르게 어둠 속에서 독초가 자라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위태로운 계약 결혼은
이제 막 시작된 거대한 음모에 서막에 불과했다. 계약서에 서명이 끝나자마자 이서연의 삶은 거대한 톱니바퀴에 휘말려 들어가듯 격변했다. 그녀와 동생 서준은 하루아침에 볕도 잘 들지 않던 옥탑방에서 서울의 가장 부유한 동네, 평창동에 위치한 강지훈의 저택으로 이사했다. 저택은 집이라기보다는 차가운 박물관에 가까웠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높은 천장과 미니멀리즘적인 가구들은 공간을 더욱 광활하고 비현실적으로 만들었다. 수십 명의 가사도우미와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였지만 그들의 존재는 오히려 이 집의 비인간적인 정적을 더욱 강조할 뿐이었다. 첫 저녁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길고 화려한 식탁의 양끝에 강지훈과 이서연이 앉았고 그 사이에는 어색하게 눈치만 보는 서준이 있었다. 최고급 레스토랑, 코스 요리처럼 차려진 음식들은 서연의 입에는 맞지 않았다. 입덧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모든 것이 너무나 낯설고 불편해서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김 실장에게 말하도록. 식사가 끝날 무렵 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통보였다. 그는 서연을 아내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집에 들인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 대하고 있었다. 네. 서연은 작게 대답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 안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서연은 쉽게 무너지는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차가운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사 도우미들이 차려주는 느끼한 서양식 아침을 먹는 대신 이른 새벽에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자신과 동생이 먹을 소박한 한식 아침상을 차렸다.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깬 지훈은 물을 마시기 위해 1층으로 내려왔다가 주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과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걸음을 멈췄다. 그곳에는 앞치마를 두른 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고 있었다. 그 모습은 이 차갑고 거대한 저택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풍경은 지훈의 굳어있던 마음 한구석을 부드럽게 건드렸다. 그것은 집배 풍경이었다. 그가 평생 가져보지 못했던 다음날 아침부터 지훈의 식탁에는 그가 따로 주문하지 않은 따뜻한 한식 메뉴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말없이 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서연은 또한 멈췄던 대학 입시 준비를 다시 시작했다. 그녀는 저택의 넓은 서재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밤늦게까지 수험서에 코를 박고 공부했다. 그 모습을 발견한 지훈은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SW그룹 총수의 아내가 될 여자가 왜 저렇게 필사적으로 공부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곧 깨달았다. 그것이 이서연이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주어진 부와 명예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이 깜빡 잠이 든 사이에 누군가 그녀의 낡은 스탠드를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최고급 LED 스탠드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녀가 구하지 못해 애태우던 희귀한 논술 강의 자료들이 책상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서연은 누가 한 일인지 묻지 않았고 지훈은 자신이 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깊은 교감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다. 지훈의 얼음장 같던 벽은 서연의 꾸밈없는 진심 앞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저택의 직원들에게 딱딱한 직책 대신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안부를 묻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동생 서준의 서툰 반항을 나무라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주고 이해해 주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존재는 마치 메마른 땅에 스며드는 봄비처럼 이 저택의 모든 것을, 그리고 강지훈이라는 남자 자신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최민혁의 칼날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공격은 언론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 인터넷 연예 매체에 익명의 블라인드 아이템 기사가 올라왔다. 재계의 얼음 왕자 K 총수. 충격적인 결혼 발표 임박 상대는 평범한 신데렐라. 하지만 그녀의 비극적 과거, K그룹과 악연으로 얽혀 있어 파장 예고. 기사는 이니셜로 처리되었지만 누구라도 K 총수가 강지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사는 교묘하게 사실과 허구를 뒤섞어 서연을 마치 아버지의 원수인 SW그룹에 복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묘사했다. 최민혁이 던져놓은 독이 든 미끼였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재계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즉시 법무팀을 동원해 기사를 삭제하고 유포자를 추적하게 했지만 한번 퍼진 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괜찮아. 그날 저녁 지훈이 서재에서 혼자 창밖을 보고 있는 서연에게 다가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걱정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제가 괜찮지 않으면 당신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기사는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왜곡된 것에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인데요? 당신은 나를 보호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건 보호가 아니에요. 이건 새장 속에 갇힌 채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온몸으로 맞는 것과 같아요.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이 세운 보호막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계약서의 조항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서로의 사적인 감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이것이 최민혁의 지시라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내가 처리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 그의 약속은 진심이었지만 최민혁의 공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서연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잠시 저택 밖으로 산책을 나갔다. 물론 사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몇 미터 거리를 두고 그녀를 따르고 있었다. 그녀가 서점에서 책을 사고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굉음과 함께 검은색 오토바이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위험해. 경호원이 소리치며 그녀를 밀쳐내는 것과 오토바이가 그녀의 팔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서연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고 경호원들은 순식간에 오토바이를 쫓았지만 오토바이는 이미 골목길 사이로 사라진 후였다. 넘어지면서 긁힌 무릎에서는 피가 흘렀고 파른 옷이 찢어지며 붉은 상처가 났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충격과 공포였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분명히 헬멧 너머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위협이었다. 소식은 즉시 지훈에게 보고되었다. 회의 중이던 그는 보고를 듣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회의를 중단시키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서연을 본 순간 지훈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다.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만약 경호원이 없었다면, 만약 조금만 더 깊게 다쳤다면 그녀와 뱃속의 아이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결과가 그의 머리를 스쳤다. 몸은 괜찮은 건가 아이는? 그는 의사를 붙잡고 짐승처럼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과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소에 냉철하고 이성적인 강지훈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린 한 남자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산모와 타야 모두 무사합니다. 다행히 찰과상 외에는 큰 부상이 없습니다. 안정이 필요하니.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우는 서연의 병상으로 달려갔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그녀를 보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왜 혼자 나간 거야? 위험하다는 걸 몰랐어.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안도감, 그리고 깊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처음 보았다. 늘 차갑고 흔들림 없던 남자가 자신 때문에 이토록 이성을 잃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남자의 보호라는 것이 단순한 계약 조항의 이행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격한 반응에서 오는 기묘한 안도감 때문이기도 했다. 지우는 그녀의 눈물을 보고서야 자신이 너무 격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어깨를 잡았던 손을 천천히 놓았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계약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피와 공포 속에서 예기치 못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와 약점을 목격하고 서로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위태로운 운명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우는 병실을 나와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최민혁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부 알아내.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전부. 그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누군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가족을 건드렸다. 그리고 그는 결코 그것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오토바이 사건 이후 강지훈의 저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요새가 되었다. 경호 인력은 2배로 늘었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었다. 이서연의 모든 외출은 금지되었다. 그녀는 원치 않는 새장 속의 새가 되었지만 그날의 공포를 떠올리면 그 답답함조차도 차라리 안도감으로 느껴졌다. 강지훈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는 회사의 모든 업무를 자택의 서재로 가져와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서연과 같은 공간에 머물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그는 하루 종일 수많은 보고를 받고 화상회의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그녀는 그런 그의 그림자를 밟지 않으려 조용히 책을 읽거나 동생을 챙겼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무언가는 변하고 있었다. 지우는 서류에서 눈을 뗄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서재 한 구석에 앉아있는 서연의 모습을 찾았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 위로 쏟아지는 모습, 문제집을 풀다 말고 뱃속의 아이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모습. 그 평화로운 풍경은 그의 거친 세상과는 너무나도 달랐고 그는 그 평화를 지켜야만 했다. 그것은 이제 계약이나 의무를 넘어선 그의 가장 절박한 본능이 되었다. 그의 분노는 차가운 전략으로 바뀌었다. 그는 김 실장과 함께 서재를 전쟁 상황실로 만들었다. 거대한 스크린 위에는 최민혁을 중심으로 한 복잡한 관계도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유령 회사, 차명 계좌, 그리고 그와 연결된 내부 공모자들과 외부 협력자들의 이름이 빼곡했다. 최민혁은 지난 5년간 유령 회사를 통해 최소 50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룹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경쟁사인
중국의 TCL 측에 유출하려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암투나 시기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명백한 배임이자 회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역 행위였다. 증거는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자금 흐름은 대부분 추적을 마쳤습니다. 기술 유출 건은 최민혁이 TCL 측과 접촉할 때 이용한 대포폰의 통화 기록 복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더 필요합니다. 찾아내 그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증거를. 지훈이 복수의 칼을 가는 동안 최민혁 역시 자신의 함정을 완성하고 있었다. 그는 지훈의 압박이 점점 더 숨통을 조여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최민혁은 자신이 매수한 언론사와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부도덕한 의사를 비밀리에 만났다. 그는 이서연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더욱 자극적으로 각색한 기사와 함께 강지훈의 불임 진단서를 익명으로 제보할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활용점정으로 그는 거액의 돈을 주고 위조된 친자 불일치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손에 넣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그룹의 미래를 위한 긴급 안건이라는 명목으로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사회 전날 밤 저택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서재에서 홀로 스크린을 보고 있는 지훈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의 넓은 어깨는 평소보다 더 무거워 보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그의 책상 위에 놓았다. 고맙군. 지훈이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잠시 스크린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 순간 그는 이 모든 싸움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그것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자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었다. 서연은 그의 책상 위에 널려있는 수많은 서류와 사진들을 보았다. 그중 한 사진에서 그녀의 시선이 멈췄다. 여러 인물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는데 그중 한 남자의 얼굴이 낯이 익었다.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조용히 서재를 나섰다. 다음 날 SW그룹의 이사회 회의실. 모든 임원들이 모인 가운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최민혁이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장님, 그리고 이사님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를 요청한 것은 우리 SW그룹의 명예와 미래가 걸린 심각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최민혁은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첫 번째 자료는 이서연의 아버지에 관한 기사였다. SW 캐피탈의 채무 압박으로 인해 파산하고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강지훈 총수께서 최근 결혼을 약속한 이서연 양의 가족사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녀는 우리 그룹에 깊은 원한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그녀가 의도적으로 총수에게 접근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임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아무 표정 없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최민혁은 기세를 몰아 두 번째 자료를 공개했다. 그것은 강지훈의 불임 진단서 사본이었다. 이것은 강 총수님의 개인적인 정보라 공개하기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룹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총수께서는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서연 양은 현재 임신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의실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모든 시선이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결론은 하나입니다. 최민혁은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마지막 자료, 위조된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스크린에 띄웠다. 친자관계 불일치 확률 99.9%. 이서연 양이 임신한 아이는 강지훈 총수님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 그룹에 복수하고 가짜 후계자를 내세워 그룹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룹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강지훈 총수의 즉각적인 해임과 이서연 양에 대한 사기 혐의 고발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최민혁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실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이사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져 어느 쪽의 편을 들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모든 것이 최민혁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최민혁의 연극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재미있는 소설이군, 최민혁 이사. 바로 그때 지훈의 옆에 서 있던 김 실장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김 실장은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지훈에게 조용히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지훈의 지시로 저택에서 이사회 생중계를 보고 있던 서연은 최민혁이 증거로 제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서에 서명한 의사의 얼굴을 보고 온몸이 굳어졌다. 바로 어젯밤 지훈의 책상 위 사진에서 보았던 그 남자였다. 그리고 그는 단순한 낯이 익은 사람이 아니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사채업자가 되어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던 바로 그 남자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저 의사, 박용철, 예전에 우리 집에 빚 받으러 오던 사채업자예요. 최민혁이 보여준 다른 자료 속 유령회사 대표 이름이랑 같아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다. 초의 이사가 제시한 이 유전자 검사, 아주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진행한 것처럼 보이는군요. 서명한 의사의 이름이 박용철, 서울대 병원 전문의라고 되어 있네요. 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박용철이라는 사람은 의사가 아닙니다. 과거 사채업을 전전하다가 현재 최민혁 이사가 설립한 유령회사 퍼스트 에셋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최 이사, 자신의 유령회사 대표를 서울대 병원 전문의로 둔갑시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최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모함이다. 모함. 지훈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김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며 최민혁의 모든 비리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내역, 유령 회사들의 실체,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경쟁사 임원과 만나 기술을 유출하려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이것도 모함인가? 최민혁 이사 당신은 내 아내와 아이를 모함하기 위해 저급한 사기극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수년간 회사의 돈을 횡령하고 우리 모두의 피와 땀이 담긴 기술을 팔아넘기려 했다. 이것은 반역이다. 최민혁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주저앉았다. 그의 완벽했던 함정은 산산조각이 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지훈은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이사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자리에서 최민혁 이사를 그룹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즉각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과 함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최민혁은 저항할 기력도 없이 그들의 손에 연행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직 절망과 패배감만이 남아있었다. 함정은 마침내 닫혔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을 판 사냥꾼을 집어삼킨 잔인하고도 완벽한 역공이었다. 최민혁이 수사관들의 손에 끌려나가자 이사회 회의실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감히 강지훈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최민혁의 말에 흔들렸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냉기로 가득 찬 그의 눈빛을 피하기에 급급했다. 강지훈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사자의 분노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는 회의실을 나와 SW그룹 전체를 향한 무자비한 숙청을 개시했다. 김 실장, 지금 즉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다. 최민혁 라인에 있던 모든 임원들은 즉시 대기발령 조치하고 관련된 모든 부서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해. 한 명도 단돈 1원도 놓치지 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제할 필요 없다. 오히려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 최민혁의 배임, 횡령, 기술 유출 시도까지 전부 SW그룹이 썩은 부위를 스스로 도려내는 모습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거다. 이것이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이야. 그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으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강지훈이라는 사자는 자신의 왕국에 침입한 도적들을 색출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발붙이고 살았던 썩은 토양 자체를 갈아엎고 있었다. 그날 오후 SW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보안 요원들에 의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쫓겨났고 감사팀은 하이에나처럼 모든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압수했다. 최민혁과 결탁했던 외부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계약 파기와 함께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장을 받았다. 대한민국 재계는 수십 년 만에 가장 거대한 규모의 숙청 작업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한편 저택에 홀로 남겨진 이서연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침에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 했던 음모가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온몸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가, 다 끝났어.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바로 그때였다. 아랫배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날카로운 통증이 찌르듯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흘리며 배를 감싸 안았다. 단순한 복통이 아니었다. 주기적으로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통이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아직 예정일은 한참 남아있었다. 설마 통증은 점점 더 강해지고 주기는 짧아졌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그룹의 법무팀과 함께 최민혁의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을 최종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의 눈은 한 점의 감정도 없이 오직 복수와 재건에 대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더럽힌 모든 것들을 뿌리 뽑고 그 위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다시 세울 생각이었다. TCL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규모는 그가 막 입을 여는 순간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김 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 들어왔다. 총수님 사모님께서 그 한마디에 강지훈의 세상이 멈췄다. 서류와 숫자, 전략으로 가득 찼던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철옹성 같던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서연이가 왜 진통이 시작되셨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사자왕의 분노는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린 한 남자만이 서 있었다. 그는 모든 회의를 중단시키고 책상을 뛰어넘다시피 하여 집무실을 뛰쳐나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서연 단 한 사람뿐이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수십조 원의 가치를 지닌 제국을 손가락 하나로 움직일 수 있었지만 지금 아내와 아이가 겪고 있는 고통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이미 분만실로 옮겨진 후였다. 복되는 초조한 기다림의 공기만이 가득했다. 지우는 수술실 앞을 서성이며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의 완벽했던 슈트는 구겨져 있었고 단정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다급하게 그를 불렀다. 강지훈 보호자님, 산모가 보호자님을 찾으십니다. 힘들어하고 계세요. 들어오시겠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피와 고통, 그리고 생명이 태어나는 그 경이롭고도 두려운 공간에 들어설 용기가 선뜻 나지 않았다. 하지만 곧 그는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고 안으로 들어갔다. 분만실 안의 풍경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열했다. 서연은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고통 속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 시트를 꽉 붙잡고 고통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 강인하고 꿋꿋하던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세어연아.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무서워요. 그녀의 작은 속삭임에 지훈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거칠어진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손을 감싸자 서연은 조금은 안심이 되는 듯 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옆에 있을게. 그는 서투르지만 진심을 다해 그녀를 위로했다. 땀으로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고 마른 입술을 물수건으로 닦아주었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두 사람의 손은 이제 생과 사의 경계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가장 뜨겁게 맞잡혀 있었다. 힘내, 서연아. 조금만 더 할 수 있어. 의료진의 외침과 서연의 비명, 그리고 지훈의 격려가 뒤섞였다.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지훈은 평생 동안 자신이 내렸던 그 어떤 결정보다도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마침내 요왕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우렁차고 힘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다. 모든 고통이 멎고 방 안에는 성스러운 정적이 흘렀다. 지우는 숨을 멈춘 채 간호사의 손에 들린 작고 붉은 생명체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 그가 평생 가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의 아들이었다. 왕자님입니다. 아주 건강해요. 간호사가 아기를 서연의 품에 안겨주었다. 서연은 탈진한 상태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경이로운 눈빛으로 자신의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아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작고 꼼지락거리는 아들의 손가락을 자신의 손가락으로 가만히 건드려 보았다. 아기는 본능적으로 그의 손가락을 꼭 쥐었다. 그 작고 따뜻한 온기가 그의 심장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그 순간 강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후계자를 얻었다는 기쁨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절망적인 세상에 찾아온 구원, 그리고 비로소 가족이라는 것을 갖게 된 한 남자의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지친 얼굴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최민혁의 왕국은 무너져 내렸지만 바로 그 폐허 위에서 강지훈의 진짜 왕국은 이제 막 첫 번째 여명을 맞이하고 있었다. 한때는 텅 비어 있던 제국의 심장에서 새로운 생명의 울음소리가 희망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한 번 변하기에는 짧지만 한 사람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강지훈의 얼음 같던 왕국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한때는 차가운 대리석과 미니멀리즘 가구들로 채워져 박물관처럼 느껴졌던 평창동의 저택은 이제 아이의 웃음소리와 포근한 햇살, 그리고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찬 진짜 집이 되어 있었다. 맑게 갠 어느 주말 오후, 저택의 넓은 정원에서 그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냉철한 군주, 강지훈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편안한 면바지에 셔츠 차림을 한 조금은 서툴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의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푸른 잔디밭 위에서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들 강하준과 놀아주고 있었다. 하준아, 이리 와, 아바한테. 지훈이 두 팔을 벌리자 하준이는 깨르르 웃으며 아장아장 그를 향해 걸어왔다. 몇 걸음 걷다가 엉덩방아를 찧었지만 울지 않고 다시 일어나 아빠의 품에 안겼다. 지훈은 아들을 번쩍 안아들고 하늘 위로 들어 올렸다. 하준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정원에 퍼져나갔고 지훈의 입게도 자연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그가 지난 35년의 인생을 통틀어 지었던 그 어떤 미소보다도 순수하고 따뜻한 미소였다. 바로 그때 현관문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 남자, 나 없이 재밌는 시간 보내고 있었네요. 지훈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강의를 마치고 막 집으로 돌아온 이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고 불안해하던 18살 소녀가 아니었다. 명문대 경영학과에 당당히 입학한 그녀는 자신감과 지성미가 넘치는 20살의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안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엄마다. 하준이가 서연을 발견하고는 손을 뻗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서연에게 안겨주었다. 서연은 하준이의 뺨에 입을 맞추고는 지훈의 헝클어진 머리를 부드럽게 정리해 주었다. 오늘 수업은 어땠어? 지훈이 묻자 서연은 신이 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재무관리론 정말 재미있어요. 당신이 예전에 설명해줬던 M&A 전략 파트가 나오는데 교수님보다 당신 설명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언제든 과외 선생이 필요하면 말해. 수강료는 하준이 뽀뽀 한 번으로 받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웃었다. 그들의 관계를 묻고 있던 차가운 혼인계약서는 이미 오래전의 벽난로 속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해 있었다. 그 자리는 지난 1년간 함께 겪어온 수많은 시간과 감정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채워졌다. 최민혁은 재판 끝에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를 따르던 세력은 AW그룹에서 완전히 숙청되었고 강지훈은 비상경영체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회사를 더욱 견고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는 여전히 왕이었지만 이제는 폭군이 아닌 현명하고 자비로운 군주로 불렸다. 하지만 지훈 자신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가장 큰 업적은 회사를 재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서연은 책을 읽고 있었고 하준이는 지훈의 품에 안겨 잠이 들어 있었다. 지훈은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과 책에 집중하고 있는 아내의 옆모습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문득 1년 전에 자신이 떠올랐다.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시던 남자.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공허한 영혼. 그는 후계자라는 이름의 허상에 집착하며 자신의 제국을 물려줄 유산을 갈망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진짜 유산은 철강과 유리로 만들어진 빌딩이나 통장 속의 숫자가 아니었다.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었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진정한 유산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그의 품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고른 숨소리였다. 책장을 넘기는 아내의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이 집을 가득 채운 따뜻한 공기와 안정감이었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는 더 이상 후계자를 걱정하지 않았다. 하준이가 SW 그룹을 물려받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그저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주기만 하면 되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무슨 생각해요? 어느새 책을 덮은 서연이 그에게 기대며 물었다. 지우는 잠든 하준이가 깨지 않도록 조심하며 팔을 뻗어 서연의 어깨를 감쌌다. 그냥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 그러게요. 가끔은 모든 게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야. 지우는 서연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이게 현실이야. 우리가 함께 만든 현실. 한때는 텅 비어있던 제국의 왕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의 재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아내의 미소, 아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울타리. 총타이투의 타우 투옹콩 아이 투아케, 절대 후계자가 없을 것 같던 총수. 그 말은 이제 그에게 해당되지 않았다. 그는 누구보다 완벽한 후계자를 두었으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누군가의 세상, 누군가의 미래가 되어주는 진정한 사랑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지우는 자신의 양팔에 기댄 두 사람, 그의 세상 전부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이야기는 이렇게 가장 완벽하고 의미 있는 결말을 향해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었다.